자, 우리가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공공관리의 개념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개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지문에 주어졌듯이, 그럼 이제 앞에다가 몇 줄로 간단하게 개념은 쓰고 이제 논의를 맞춰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하여, 핵심은 신공공관리라는 것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한 거다. 사실 이제 이 표현도 실제로 채점,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썼을 때 채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볼지는 약간 의문이다. 나는 신관리주의라는 신이 빠져야만 맞는 의미인데, 약간 좀 묘한 그런 게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장이라는 개념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경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시장 경쟁을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관료제 내부에서, 외부가 아니고 서비스가 아니고 내부에서도 우리가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통해서 경쟁을 시킨다. 성과 관리, 성과 급제 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관리적 측면도 있고 서비스 측면도 다 있거든. 근데 이제 신관리주의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관리주의에다가 뭔가 경쟁 원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신관리, 신이란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상한 이야기지. 이래 돼야만 사실 오히려 타당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다들 그래 쓰니까 뭐 여러분도 그냥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하여 우리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뭐 이론이다. 단순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보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보면 관리 파트가 있고, 하나는 이제 서비스 공급 방식이 있으니까 요 말을 이제 좀 풀어서 설명. 우리가 전통적인 공사행정 이론론에 입각하여, 우리가 많은 제도가 사실상 민간 기업으로부터 가져왔다고. 성과급도 그렇고, 나중에 아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강론에 가면서 배울 뭐 여러 가지 BSC도 그렇고 뭐 전략적 기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법이나 제도들이 다 기본적으로 공사행정 이론론의 입장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입각하여 민간 관리 기법을 공공 부분에 도입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에서 시장 경쟁 원리를 활용하는 거니까, 공공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뭐 시장 경쟁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말인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공사행정 이론론 입장에서 민간관리 기법을 정부 부분에 도입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시장 경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가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성이다. 근데 이 효율성은 우리가 옛날에 말한 그냥 테크니컬, 기술적 또는 수단적 효율성뿐만 아니고 여기에다가 추가가 된 거지. 경제학적 의미의 배분적 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다. 그 말은 정부하고 시장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을 가능하면 줄이고 민간 쪽으로 기능을 줘야 되는 거니까 정부와 시장 간의 기능 배분, 정부와 시장 간의 기능 배분이다라는 면에서 배분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면 된다. 가장 핵심적인 효율성이다. 근데 그 효율성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확장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신공공관리는 이런 의미고 주요 특징으로서는 우리가 성과, 고객, 경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문단을 하나 만들면 된다. 나는 이제 요 의미를 좀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하지만 여러분은 간단한 개념을 쓸 때는 뭐 이 성과는 무슨 의미고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요거 포함해서 요런 의미고 이런 거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성과, 고객, 경제. 이제 요 원전은 아까 말한 캐틀의 그 논문에 요 표현이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한국행정학에서도 신공공관리의 특성하면 요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나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일반화된 거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과라는 것은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우리가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권한을 부여해준다. 관료들에게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 재량권 부여라고 볼 수도 있고 자율성을 부여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주인 대리인 관계가 그렇잖아요. 대리인이 자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단순히 어떤 업무를 분권화 시켜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분권화 시켜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성과 책임. 그래서 이제 신공공관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관료제식의 정부 운영에서는 우리가 어떤 절차나 과정 중심이었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결과 중심적인 행정 또는 공무원의 결과 중심적인 행태를 유도한다라는 의미가 달려있다. 너에게 재량권을 줄 테니까 내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잘 내라. 성과. 이걸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지. 통제를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분권화라는 의미하고 좀 다르다. 분권화는 너가 현실에 맞게끔 일을 하도록 권한을 그냥 넘겨주는 건데 이 신공공관리에서는 넘겨주되 그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과의 개념에 이거 두 개. 항상 여기 붙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의 막연한 어떤 시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시민 뭐 많이 쓰잖아요. 요새 뭐 외국 정치학 글을 가져와서 동료 시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시민은 시민이지. 이걸 개념을 우리가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구체화했다. 이 구체화의 의미는 뭐냐면 공무원들 보고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그지? 그런데 이 시민 국민이란 게 어떤 뚜렷한 유형적인 주체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를 딱 시켜놓으면 뭐겠어?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대면하는 민원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딱 한정되잖아. 자기가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전의 공급자 중심에서, 정부가 옛날은 공급자 입장에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어떤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공급을 했다면, 이제는 고객 지향적이니까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전환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소비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NPM에서 고객 만족도 조사, 기업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의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가 서비스 공급에서의 민영화를 의미를 하고, 민간위탁이든 바우처든 이런 걸 통해서 시장 경쟁 원리를 적용을 해서 서비스 공급을 효율화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비스 공급에서의 민영화가 있고,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부 내에서 아까 말한 비용과 편익의 괴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더라, 비효율적이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내부 관리에서의 성과와 경쟁. 그 말은 우리가 성과급제 해서 우리가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경쟁에는 있다고. 그래서 한국 행정학에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다. 근데 여러분이 답안지를 쓸 때는 이 부분은 그냥 까먹어버려.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나누어서 뭔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 내용은 이거하고 겹쳐버린다. 성과라는 개념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 의미가 들어있긴 있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시장주의의 개념에 내부, 외부가 사실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성과, 고객 경쟁 해놓고 이때 성과는 어떤 의미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할 때 이걸 빼버려야만 세 개 항목 간의 차별화가 된다. 이걸 같이 지우고 넣어버리면 이거하고 완전히 뭐 중복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까먹어버려도 된다.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경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고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공공관리의 유형. 이제 요거는 내가 노란색으로 써도 안 된다. 학생들이 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 신공공관리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신공공관리론이 한국 행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걸 할 때는 유형을 나누면 안 돼. 근데 이게 필요한 경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쓰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가 기출에도 한 두 번이 있었고, 옛날 행대 시험 문제에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맥락만.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캐틀이 구분이에요. 캐틀이라는 학자가 하나의 유형은 let managers manage. let managers manage. 그 다음에 하나는 make managers manage.
그러니까 차이는 요 차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 표현 그대로 쓴다고. 그냥 let managers manage. 뭐 이건 뭐 우리가 약칭으로 뭐 L, M, N 이렇게 표지도 안 한다고. 그래 하면 의미가 살아나질 않으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요건 뭐냐면 관리자들로 하여금 또는 관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야. 내버려 두라는 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재량권을 부여하자. 요게 이제 초점이 있는 거고. 요 메이크라는 거는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라. 에? 뭔가 경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저거는 하도록 재량권을 주라는 거고, 요거는 뭔가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 텔이라는 학자가 다른 논문에서 요걸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느냐 하면 let managers manage를 liberation management다. 우리가 직역을 하면 뭐 해방관리지. 해방관리. 자유롭게 관리하도록 놔줘. 그러면서 이제 해방관리다. 그러고. 요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켓 드리븐 매니지먼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 뭔가 시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또는 시장 그런 개념이 작동하는 관리가 되도록. 그래서 이건 뭐 그래. 단순히 생각하면 어떤 시장 지향적인 관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 그러니까 또 시장 원리가 중심이 되는 관리.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이 표현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land managers manage는 주로 이제 한 대상 국가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우리가 스웨덴의 행정개혁에서 나타난 거를 우리가 렛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이제 영국하고 뉴질랜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들이 뭐냐면, 미국이나 호주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분권화라고 먼저 쓰는 것보다, 레드테이프 제거, 그 다음에 분권화, 그 다음에 고객 지향성, 고객 우선주의 등등 이런 것들을 주요한 특징 내지는 원리로 삼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정부계, 나중에 우리가 조금 여기서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배경을 알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훨씬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국의 경우에도 조금 대처 정부에서 시작된,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도 그냥 내가 1년 있으면서 교환 교수를 했으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만, 재밌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니 생각이 힘든 아주 파격적인 그런 개혁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하는 거. 자, 요걸 이제 주로 강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과와 경쟁,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강조. 그래서 서로의 강조점이 좀 다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거는 정부 자체의 개혁이고, 리인벤팅 가버먼트 하듯이 정부 자체를 고쳐서 쓸 수 있다. 정부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거는 뭐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정부가 잘할 수 있다.
이게 뭐 정부 신뢰 이렇게 딱 단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스템만 잘 갖추고 있으면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반면에 이거는 정부 자체의 개혁이 아니고 정부의 기능을 민간으로 준다는 데 더 초점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거는 정부 자체의 개혁보다는 정부 기능의 민간 이전에 우리가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이 차이가 양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차이의 배경이 뭐냐. 하나는 우리가 정부에 대한 믿음, 이 신뢰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다면 이건 불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국가들은 다 연방제 국가. 반면에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규모도 작고 중앙집권적인 단방제 국가다.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적 성격이 많아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로의 조정의 결과로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인 개혁을 하기가 힘든 거야. 쉽게 말하자면 점정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점정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요거는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가지니까 중앙에서 엘리트가 주도를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요거는 이제 권력이 집중된 거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뉴질랜드. 그래서 뉴질랜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많이 인용되는 게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에서 소위 특히 경제 관련 부처에 있는 엘리트들, 젊은 엘리트들을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다가 공부를 시키러 보낸 거야. 정부 개혁을 하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고 이제 시카고 학파 이런 데 가서 경제학 이론들을 쭉 배운 거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뭐 이론 관련 이론들을 쫙 배워가지고 그런 이론을 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혁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어떤 정치 체제적인 성격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기업가적 정부를 할 때 일반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포함해가지고 거의 뭐 한 몇백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서로 논의 끝에 정부 개혁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하는 필요한 경우가 뭘 의미하느냐. 요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고. 같이. 이제 지문에 이런 게 있었다고. 우리가 과거 지문에 보면. 지문을 이렇게 A, B로 이렇게 두 가지를 주고, 위에는 주로 이제 키워드가 법인화야. 법인화 또는 지방으로의 기능 이전 등을 통해서 정부 기능을 하여간에 축소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하나는 성과 관리 시스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성과 관리를 통해서 뭐 성과 평가를 해서 뭐 공정한 보상을 하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1지문과 2지문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제 비교하라는 말은 뭘 해야 되겠어요? 공통점은 뭐냐? 차이점은 뭐냐? 그럼 이제 공통점은 양쪽 다 뭐 우리가 효율성을 도모한다든지 뭐 하여간 이제 그런 걸 써야 될 거고 차이점을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당시에 뭘 썼느냐 물어보니까 물론 난 뭐 이때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제 물어보면 뭐 요거는 외부로 기능을 주는 거고 요거는
내부에서 하는 거다. 내부적, 외부적 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야. 그 말도 맞긴 맞아. 그러나 그 더 밑에 핵심에는 법인화라는 것은 정부가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넘겨주잖아. 우리 전에 말하는 국립의료원 법인화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 성과관리 시스템은 아니다. 시스템만 잘 만들어주면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부 자체의 계획을 한 거야. 예? 계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본적인 차이점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이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그 외에 일반적인 논의할 때 나눠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필요한 경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문을 만들어서. 요거 말고도 또 있어. 근데 막 그것까지 다 여러분한테 소개하려면. 근데 아마 그 문제가 기출 나왔을 때 이걸 묻는 내용이라고 생각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을 거야. 응? 한 명도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하긴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부터 간단한 거, 핵심되는 것만 설명하면, 우리가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의 소위 말하는 그 모델이 된 게 우리가 오스본과 게블러가 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번역하지? 그 삼성에서는 정부 혁신의 길이라고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영어로 그냥 써요. Reinventing가 저게 말하는 정부 재창조 이렇게 번역을 하고 Reinventing government. 이제 여기서 이 저자들이 10가지의 미래의 어떤 정부 이미지를,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10가지의 개혁 원칙을 제시를 해놨다. 거기에 보면 성과 지향적 정부가 돼야 된다, 고객 지향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시민이 참여하는 뭐 돼야 된다, 다 10가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서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저자 이야기죠. 우리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 믿으면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게 가장 엑기스입니다. 우리가 미국 정부의 문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 여기 제일 핵심.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어떤 똑똑한 사람이 한쪽은 정부에 오고 한쪽은 기업으로 가는데, 이 정부에 진입한 젊은 사람은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무사안이라고 소극적이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띠는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성격을 띈다면, 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차이가 나타나느냐? 양쪽의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부로 가져오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쪽은 가면 게으르고 이쪽은 가면 굉장히 능동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주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가적 정부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가 정부를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적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가적 정부란, 이게 일종의 미국 기업가정부의 바이블이라고 봐야 되지.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클린턴 행정부가 기업가적 정부라는 것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 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이런 정부 개혁을 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에 기반을 해 가지고 클린턴 행정부가 이제 기업가적 정부를 추진하게 된다. 이 기업가적 정부의 네 가지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일종의 방향성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레드 테이프를 제거해 주자. 왜? 연방 공무원들이 보니까 일을 하는데 복잡한 법규나 절차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연방 공무원 법이 10,0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실적제가 하다 보니까 많은 규칙이 있어가지고 10,0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복잡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인력을 채용을 해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야. 제때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따라서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단기 충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레드테이프를 먼저 제거를 해주고 내부에, 관료진 내부의 규칙을 완화를 해주고, 그 완화란 것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레드테이프이 있는 이상은 재량권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드테이프를 제거하고. 그래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 cutting red tape 이렇게 합니다. 레드테이프를 제거하고 이걸 통해서 권한을 부여줘. 임파워먼트하네.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 재량권을 가지고 고객 우선주의 또는 고객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자. 요 세 가지는 그냥 같이 붙어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써놨죠. 레드테이프 제거, 분권화, 고객 우선주의다. 이런 것들이 주로 강조.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는 약간 별개의 것인데 하나의 또 원칙이 뭐냐면 소위 이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 back to basics,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비용의 최소화 이런 의미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기본으로 돌아가는 노력, 이런 네 가지를 행정개혁의 원칙으로서 얘들이 제시를 해놨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보고서 이름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냥 주제는 From Red Tape to Result라고 되어 있다. 레드 테이프에서 결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제가 뭐냐면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 일은 더 잘하면서도 비용은 적게 드는 정부. 그 의미가 여기 다 들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 유의를 할 거냐면 클린턴 행정부는 90년대 중반 이후거든. 우리가 NPM이라는 게 8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됐다는데 왜 미국은 이 시기를 말하느냐? 미국도 80년대 들어서고 나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NPM적인 걸 하긴 했다고.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이제 규제 완화도 하고 민영화도 촉진을 하고 했는데 레이건 행정부의 개혁은 그렇게 뚜렷한 것도 없었고 임팩트도 별로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게 논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공공관리하면 클린턴 행정부에서 행해진 기업가적 정부에다가 시기적으로 보면 90년대 중반. 그래서 요때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80년대 들어서서 이루어졌던 영국하고 뉴질랜드의 개혁. 요거하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걸 신관리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이게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네오 테일러리즘이다 쓰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그 교재에 보면 밑에 설명주에다가 간단하게 그런 언급을 해놨는데 용어상 통일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행정학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의 정부 개혁에다가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 요거를 우리가 총칭해서 NPM이다 이렇게 보통 본다.
그래서 시기가 다르다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레이건 행정부의 정부 개혁에 별로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이 기억을 하겠지만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규제 완화를 하고 어떤 시장 중심적인 국정 운영을 해가니까 당연히 복지를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84년도인가 LA 폭동, 흑인들이 중심이 돼서 폭동이 일어나서 뭐 한인들이 특히 그 상업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그 가운데 한인 상가 위에 이제 우리나라 예비군 출신들이 가서 총 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영상이 아직까지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다 총기도 다룰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한인 가게들을 다 보호를 해주고 한 거지. 근데 그 폭동이 생긴 게 직접적인 발단은 백인 경찰들이 그 교통경찰이지. 그 사람들이 뭐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다뤄서 하여간에 사망에 이른 그게 촉발됐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같이 복지를 줄이고 이렇게 어떤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대한 불만의 결과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를 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이야기는 이것도 내가 전에 한번 간단하게 했는데 대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영국 정부의 비효율성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 팀이라는 거를 만들었다. 일종의 말하자면 뭐 타스크 포스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영국 정부에 대한 진단을 했다고. 그랬더니만은 그 행정이 비효율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특히 우리가 고위 관료가 어떤 정책의 집행보다는 어떤 관리 이런 것보다는 정책 집행보다는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장관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제안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효율성 팀의 진단에 따라 가지고 요 고위 관료들은 앞으로 정책 집행, 관리에만 몰두하고 이 장관은 이제 정치인이지. 그건 의원 내각제니까 그 국회 의원들이 집권 세력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장관을 맡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집행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책과 관리의 구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인, 장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관료들은 관리만 하라. 그래서 우리가 NPM의 주요 원리 중에 하나가 정책과 관리의 구분이다. 뭐 우리가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대처 수상이 자기가 이제 소위 어떤 신자유주의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개혁적인 거지. 그런데 소위 고위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옥스브리치 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미국, 영국의 유명 대학을 나온 그 보수적인 엘리트들이 대처 수상의 어떤 개혁 정책에 동참을 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했다고. 인사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고위 공무원이 고위 관료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고위 관료를 대체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위 관료에 대해서 개방령을 실시하고 개방령 임용. 그래서 우리가 개방령 임용이라는 것은 민간하고 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관직을 맡을 수 있도록 개방령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민간하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뭔가 하기가 흔들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계약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보면 이제 뭐 어떤 기업의 아이디어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보수적이고 꼼짝하지 않게 그렇게 있을 수 없도록 이런 제도를 통해서 흔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직무 성과 계약제 이래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바꾸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처 수상은 뭐냐면 우리가 관료제에 대한 고위 관료를 포함한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다 이렇게 봐요.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좀 바꿔서 설명하면 우리가 신공공관리적인 수단, 이 신공공관리적인 수단이거든. 개방형 임용이나 계약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실적이나 능력주의라는 수단을 빌려 우리가 관료에 대한 통제권, 관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다. 다음에 말해서 우리가 정치 관료가 양산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 신공공관리라는 것은 전문 관료를 고대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신공공관리라는 것은 실적 능력에 기반한 전문성 있는 관료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겉으로는 이걸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정치 관료들을 확충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그래서 다음에 전문 관료, 정치 관료 여기에 대한 논문도 여러분이 강론에 가서 적당한 때 한번 볼 거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적이나 능력주의를 내세웠으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속내는 뭐냐면 이걸 겉으로 어떤 명목적인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평가를 해서 성과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는 거야.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이런 겉으로는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어떤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이 한번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다. 뒤에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집권적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집권적이고 어떤 급격한 변화를 시도를 했다. 변화를 도모를 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엘리트들을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또 경제학적으로 이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걸 보여주는 이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그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사무차관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자기들 표현으로 Chief Executive 우리 흔히 기업에서 말하는 CEO나 비슷한 개념인 거야. 이 사무차관이야.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어떤 그런 기업의 논리, 시장 경쟁의 논리가 들어가. 이 사무차관제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부처가 있으면 요 장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장관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두터 믿을 만한 사람을 정무직 차관으로 우리 서울시도 보면 시장 밑에 정무부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이 있거든.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무차관. 이게 사무차관은 일반 이 관료들 사이에서 이건 정무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예외고 일반 관료들 사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둘이가 매년 초에 성과 계약을 맺어. 그래서 성과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 계약서 내용대로 나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예요. 인센티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다. 만약 그런 식의 중앙은행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자기가 물가는 뭐 3%로 이내로 하겠다. 등등 그런 성과 계약, 가능하면 계량화될 수 있는 거 다 그렇게 할 테니까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 인센티브, 보수, 그리고 이 사람의 근무하는, 계속 근무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신분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지. 파격적인 거지.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 부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사무차관 가운데 외국인이 그 당시에 4명인가 들어왔다고. 호주 사람도 있었고, 영국 사람도 있었고, 캐나다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꼭 뭐, 이 사무차관을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완전 뭐, 대외적으로 개방을 해갖고,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는 것이야. 응?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성과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관리적 재량권을 주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의 어떤 뭐 보수나 이런 것도 부처마다 다를 뿐더러 같은 공무원도 자기가 어느 부처에 있는지에 따라서 보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헌상으로 보면 거의 뭐 3배 이렇게 차이 나요. 극단적으로. 관료도. 우리는 뭐 호봉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똑같잖아. 뭐 약간 수당 이런 데서 차이 있을 정도지. 그건 뭐 미세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처마다 공무원의 월급 차이도 나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거의 그 정부가 하던 기능 가운데 50%를 민간으로 넘기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편 사업 같은 거는 완전히 민영화 시켜버렸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가 우편사, 옛날 뭐 최신부를 거쳐서 정보통신부를 거쳐서 우편사업이라는 게 계속 우리가 이제 정부 소속으로 있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거의 뭐 한 20년도 더 전부터 민영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다. 민영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그 고대에 있는 그 김영평 교수님하고 우연히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연구 책임자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연구원으로 몇 명이 들어가서 뭐 한 4명, 3명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 우체국 민영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그 우체국 뭐 지방인데도 가서 면담도 해보고 했는데 이 우편 사업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민영화를 결정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편 사업에 뭐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런 관계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거야. 근데 얘들은 뭐 단칼에 그냥 다 민영화 시켜버렸다. 근데 민영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야. 아마 내 기억에 뉴질랜드가 그래, 뉴질랜드인가? 독일이었는가? 뭐 그랬는데 철도를 민영화를 했다가 혹독하게 당했다고. 사고도 많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민영화된 기업을 정부가 영원해.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주고 다시 가져온 그런 예도 있다.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게 잘해야지. 우리가 뭐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부분 민영화를 하고 있는 게 많거든. 그래서 전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전에서 하는 거는 한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상장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한전은 지금은 그 전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고. 한전 산하에 보면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6개인가 있다고. 대충 지역명에다 남부발전소, 뭐 서부발전소, 뭐 동부발전소 뭐 이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전은 뭘 하느냐? 여기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전력거래소가 있다고. 이 전력거래소에서 시장을 좀 여기서 다 이제 자기가 물건을 팔 사람들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서로 가격 경쟁이 돼가지고 한전에서
이 전기를 구매를 하는 거지, 돈을 주고. 근데 이게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얘들의 발전 단가 비용에다가 일정한 이익을 보장을 해서 플러스 알파, 쉽게 말해서 이 전력 생산에 대해서, 전력에 대해서 비싼 값으로 사는 거야. 한전에서. 비싼 값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공공요금이니까 국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으로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이건 한전 잘못이 아니라고. 물론 한전이 일을 잘못해서 생기는 적자나 비효율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 구조 때문이에요. 이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민영화가 되어 있다고 하죠. 지금 발전하는 거라.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공기업이 이제 형태에 여기가 잡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뭐 언제 보면 아마 이 정부 들었었을 거야. 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게 지금 만성적자고 문제가 많으니까 얘를 없애버리고 얘들이 직접 국민이나 기업하고 공급자, 소비자가 돼가지고 시장 가격을 형성해서 주고받도록.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논리는 이게 만성적자가 되니까 이게 공기업을 쓰고 완전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얘들이 직접 전기 소비자하고 면대면 관계에서 가격을 정해갖고 공급을 하도록. 근데 이 논리는 굉장히 우스운 논리라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얘들이 직접 하게 되면 국민이 치러야 될 전기료가 올라가겠지. 당연히, 그지? 그러면 국민이 부담이 올라가잖아. 그리고 국민이 부담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얘들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얘가 만성적자를 하느냐. 이 양자택일의 문제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의 논리라는 걸 잘못 가져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거지. 근데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가 뭐 그 뒤로는 별로 말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강했고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에 의해서 자초돼 버렸지.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게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이런 거였다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부에서도 그런 일부 속내는 있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지 않는 이유가 해봐야 그게 뭐 갈등, 공공 갈등만 일으키지 쉽지 않다라는 건 이미 뭐 우리 역대 정부에서 많이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 그렇다. 그래서 정말 레디컬한 그런 어떤 정부 개혁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부처마다 공무원의 월급이 뭐 더블로 차이 난다.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베이스로 보면 대충 하여간에 요런 거다. 요런 거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만 기억을 하고 요건 이제 딱 요걸 물었을 때 여러분이 활용을 하는 거지. 일반 논의를 할 때 나눠서 쓰면 신공공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신공공관리가 가지는 효과와 한계. NPM의 효과와 한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NPM을 묶어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평가하라 이런 건 없다고. 묻는다면 우리가 옛날 기출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NPM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 부정,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뭐 효과는 여러분 교재에서 간단히 보고, 뭐 집약하기도 애매하고 정리하기도 애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NPM에 의해서 작은 정부가 되고 효율화되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NPM적 개혁을 하고 나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줄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OECD나 유엔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그 재정 적자가 줄인 게 NPM적인 정부 개혁 때문이 아니다. 이런 반박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묶어서 뭐 설명하기 힘든데, 뭐 효과 생각하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은 정부 구현하는데 도움이 됐다. 어떤 뭐 고객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생기면서 우리가 어떤 정부가 보다 고객에 대한 대응성, 어떤 결과 중심적으로 했다. 뭐 그런. 요건 이제 여러분이 묻지는 않아도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여기서 뭐 분류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자의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 가정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실천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결과상의 문제점. 이렇게 우리가 이제 NPM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본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기억을 다 하고. 자, 기본 과정은 뭐냐면 이제 하나는 공사행정 이론론이거든. 이 공사행정 이론론이란 결국은 우리가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지 않는 거지. 특수성을 미반영한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야. 이제 이 이야기가 공공부문의 특수성이란 게 다음에 이제 NPM에 대한 강론들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성과급, 성과급제에서 공공부문의 특수성 때문에 성과급이 제대로 된 효과를 못 가져왔다. 그럼 그 특수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은 우리가 개인 성과급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의 업무 간의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보면 우리 공공부문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거나 협조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특정 개인의 성과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등등. 어쨌든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미반영했다라는 문제점. 이제 강론에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소위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는 가정. 합리적 경제인관에 대한 가정. 오늘 이제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이제 앞으로 내가 PSM이라고 약칭을 쓸 거야. 공공봉사 동기 이론. 관료들은 기본적인 가치적 역량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나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에 보면 이 이론이 입증된 것도 아니라고. 연구 결과마다 다르다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나 하여간 이 뭐 주장들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 하여간 요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천상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가 방법론적 개인주의 또는 개체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 것. 성과와 경쟁. 근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이제 옛날에 우리가 2010년도인가에도 기초 한번 나왔는데 조직, 부서, 개인, 성과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개인은 자기 성과를 많이 해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인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서 성과가 안 나오는 거고. 부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서의 목표, 성과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의 성과에, 그래서 이들 사이에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이제 그걸 이제 그 2010년도인가 일행 문제, 이제 이걸 가지고 물어본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과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조직 성과, 부서 성과, 개인 성과 간의 연계성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과급제 가면 이런 연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으로는
개인을 단위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인 성과급제만을 하고 있는데 부서 성과제 또는 집단 성과제를 혼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고 부서에 기여한 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부서의 성과가 올라갈 거다. 이런 뭐 기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냥 여기다가 개인, 그 다음에 집단 성과급제 이렇게 쓰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과급제 개선 방안에 집단 성과급제를 추가로 우리가 혼용해서 쓰자 이런 지적을 학자들이 다 한다. 이제 이게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관료들이 나타나는 비윤리적 행태. 이걸 그냥 한마디로 집약하는 표현이 우리가 성과 측정의 병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 관리에 가면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용어가 이 성과죠. 이 성과 측정의 병리란 건 뭐냐면 자기 성과를 많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어떤 면에 뭐 성과를 우리가 과대평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달성하기 쉬운 것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톱니 효과 이래가지고 자기가 성과 목표를 잡을 때 내년에 더 높게 잡아야 되니까 그걸 의식을 해서 올해 성과 목표를 잡을 때 가능하면 낮게 잡으려는 거예요. 올해 내가 100을 장하면 내년에는 100 이상의 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가능하면 자기가 어떤 성과 목표 수준을 낮추려는 유인이 생겨요. 뭐 등등등등 해서 성과 측정의 병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성과 측정의 병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게 우리나라의 재정성과 관리 가운데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논문을 보면 이런 성과 측정의 병리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거야. 옛날에 신문에 한번 났는데 어느 형사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기 범죄를 처리한 건수나 범인을 잡은 거나 이런 이제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강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형사가 자기 경찰서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자기가 범죄가 있다라고 신고를 하고 자기가 와서 그걸 푸는 거야. 예?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예? 그런 식의 뭐 일종의 이 성과 지표와 관련된 그런 것들 머니퓰레이션 하는 거지. 자기가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런 형상들이 현실적으로 실제 나타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비윤리적 행태 때문에 우리가 OECD에서 윤리 기반의 정부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배울 내용들이 다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래 윤리 기반의 정부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막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보고 강론에서 배우고 나면 이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데 큰 문제점은 우리가 어떤 객관적 또는 우리가 공정한 성과 평가의 여부 문제. 쉽게 말해서 성과 평가 시스템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이 가진 특성은 뭐냐. 연공서열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온정주의 이런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게 우리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만들어서 과거에 1, 2상급을 모아갖고 하나의 이제 집단화 시켜놨는데 이제 여기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은 2년이 연속되면 과거에는 2년이었다고.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직권 면직을 해갖고 퇴출을 하게 해놨다. 퇴출을. 그런데 운영한 지 10몇 년이 지나도 실제 퇴출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최하위 등급을 하나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성과평가에 있어서 온정주의 내지나 그런 어떤 비객관성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제도를 왜 하는지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상의 문제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나 절차나 과정 또는 법규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줘.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공무원들이 결과 중심적인 행정을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과정이나 절차에서 결과 중심의 행정으로 유도를 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절차나 규칙을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민주적인 책임성이 약화되더라라는 문제가 생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절차를 완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정치 행정 관계 할 때 모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주인 대리인 입장에서 우리가 정부 구조를 설명한 그 모라는 사람이 법치주의에 반한다. 지적을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만 그게 공정하고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완화를 해줘 보니까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민영화에 따라서 공공성이 감소하더라. 이것도 우리가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영화에서 공공성 감소도 있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의 부조리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부패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둘러싸고. 민간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로비를 하고 뭐 이럴 테니까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계약 과정에서의 민간위탁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 문제 뭐 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대충 이제 우리가 앞으로 NPM 제도를 뭐 그러니까 총론에서도 일부 중요한 성과 관리 뭐 이런 걸 다루지만은 강론에 가면 이제 대부분 수험적으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것들은 다 NPM적 제도거든? 그럼 이제 그 NPM적 제도가 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내용들하고 다 엮여 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요런, 기본 요런 것들을 뭐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외운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슈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제도를 평가하고 할 때 다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NPM이 가지는 물론 아직 뭐 여러분이 구체적인 제도 이런 걸 안 배웠으니까 이런 게 좀 실감이 덜 날 수는 있는데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내용이 굉장히 그래서 수험도 대부분 보면 저거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온다. 자, 그렇게 하고 시간상으로 오늘 얘기하고 이제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신공공 관리는 뭐 비교적 좀 간단하게 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이제 NPM의 대안과 관련된 후기 신공공 관리론. 사실 이 내용을 지금 하기가 좀 별로 적절하지는 않는데 요거를 그냥 NPM을 구체적인 제도를 다 하고 나서 끝에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또 혼선이 있을까? 뭐 그냥 순서대로 하자. 그래서 하여간 내일은 중요한 게 포스트 NPM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읽어 와서 그게 뭐 신공공관리론, 공공가치론 이제 최근에 수험적으로 강조되는 이론들이 다 있으니까. 자, 내일 보자.